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된 공주님과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가족들끼리 소소한 100일 파티를 했는데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결혼 전 일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서 태어나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모도 훌륭하고 공부도 잘한 저희 어머니는 특히 피아노에 재능을 보이셨는데 그 시절에 흔하지 않고 값비싼 피아노 과외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시 유명하다는 클래식 음악가들에게 재능을 인정받았고 중학생이 되기 전 유학을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승승장구하던 할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말해주시기로는 그 당시 전국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거쳐가지 않은 이불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원단 사업을 하셨는데 수입 과정의 문제가 하나 둘 발견되면서 결국 외국 주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어졌고 그 바람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사장님들에게 빚을 져가며 돈을 갚았고 결국 가지고 있던 집이며 차를 모두 팔고 서울에서 아주 먼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의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셨고 한 학급의 정원이 10명 남짓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서울에서 온 깍쟁이라고 시기를 하며 따돌렸고 담임선생님은 학급비를 매번 늦게 내는 어머니를 매일같이 교무실로 불러 혼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3년을 꾸역꾸역 마친 어머니는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졸업 후 바로 생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에 있던 항구에 매일같이 걸어가서 어부들이 잡아오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냐며 쫓겨났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매일 그곳을 찾아갔고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단단하고 질긴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떼어내면서 그물에 긁히고 물고기들에게 헤쳐진 손의 상처가 아직도 보기 흉하게 남아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항구에서 바다에 반사된 빛을 쐬인 피부는 여전히 거뭇거뭇하게 얼룩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나이 17살에 60, 70대의 할머니들과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던 그때가 나름 재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머니가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는 제 표정이 곧 울 것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3년을 친구들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 시간에 어머니는 항구로 발걸음을 향했고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배울 때 어머니는 낚시를 배우고 갑판에 앉아서 장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여름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던 동네로 낚시를 할 목적으로 두어 달 여행을 왔었고 그 잘생긴 외모와 그 당시 TV에서만 보던 장발의 찰랑찰랑한 머리가 동네 여자들을 다 홀렸다며 지금도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매일같이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겼는데 하루는 아버지를 짝사랑하던 어머니가 몰래 그 배에 같이 탔다고 합니다. 항구에서 3년을 넘게 일한 터라 이제 낚시라면 웬만한 아저씨들보다 잘하던 어머니는 아버지 옆을 기웃거리며 낚시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동네 여자들은 낚시하면서 먹으라며 주먹밥을 챙겨주거나 물이 튀면 쓰라고 손수건을 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어머니는 낚시를 알려주니 아버지에겐 꽤 신선했을 겁니다. 입질이 오면 같이 낚싯대를 잡아당겼고 올라온 그것이 쓰레기든 물고기든 두 분은 깔깔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금세 가까워졌고 아버지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는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 20살, 아버지 25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책임지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어머니는 반대할 게 뻔한 부모님 몰래 아버지와 서울로 떠날 결심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살던 곳은 시내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라 큰 도시로 가는 배가 며칠에 한 번씩 있는데 그마저도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나 장소가 일정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탓이었겠지. 그랬을 거야. 라고 항상 덧붙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항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 어머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한 손에 진보다리를 들고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는 항구를 지나 온 바닷길을 달리고 또 달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내에 우겨 넣은 발이 부르트고 엉엉 운 눈이 붓도록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떠났던 배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의 얘기가 나오면 아직까지도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중얼거리십니다. 그렇게 몇 달을 아버지 생각에 앓던 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어머니가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나 가슴팍에 안겨 바둥거리며 오는 저를 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이듬해 갓난쟁이인 저를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그나마 자신 있는 생선 손질을 하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아버지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소식조차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춘의 나이를 시장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갓난쟁이를 업은 채 비린내를 뒤집어 쓰며 보내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에는 그런 어머니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짠물에 젖은 손을 대충 닦아내고 주시던 1,000원짜리 몇 장도 싫었고 술 취한 아저씨들이 어머니에게 추근덕대는 것도 싫었습니다. 결국 저를 위해 그러셨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공부를 꽤 했던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장학금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 첫사랑이자 첫 연애의 상대라고 하면 그건 핑계일까요? 어머니와 이따금씩 집 대청소를 할 때나 창고 정리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너덜너덜한 피아노 책 몇 권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지막엔 꼭 짧은 한숨을 내쉬며 책의 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창고 구석에 밀어넣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저는 클래식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과 전공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던 중 저는 좋은 기회로 졸업과 동시에 한 오케스트라의 경영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돌아다니며 스케줄을 소화하던 터라 자연스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무덤덤하고 투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연주는 굉장히 섬세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팬으로 시작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남몰래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남편에게 눈길이 갔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 눈길이 마주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제 눈도 못 마주친 채 쭈뼛대며 오더니 말하더군요. 왜 봐요? 다소 불량해 보이는 말투와 다르게 귀는 시뻘개져 있었고 시선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제가 소리내어 웃으니 이번엔 왜 웃어요? 하는데 갑자기 이전에 없던 용기가 생겨서 밥 한번 먹어요 우리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물론 저도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고 당돌한 저의 고백 덕에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표현을 많이 하고 감정에 충실한 저와 다르게 남편은 말수도 적고 표현도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초반엔 저를 안 좋아하나 의심이 될 정도였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피아노 앞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 연주를 하는지 놀라웠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마음과 호감이 간 것 같기도 합니다. 곰 같은 남편의 성격은 프로포즈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프로포즈를 바라진 않았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기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고 남편에게 약간의 언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하지도 않고 거창하진 않지만 소박하지도 않은 난이도 최상의 프로포즈 시작은 이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남편은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 레스토랑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전 그 레스토랑이 프로포즈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옷차림에 힘을 주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와 벽을 쌓은 남편에겐 프로포즈가 커다란 미션 같은 거였는지 남편은 식사를 하는 1시간 동안 화장실을 5번은 들락거렸고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추운 겨울에 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티를 내지 않고 차분히 그의 프로포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모두 끝나고 디저트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던 저희는 콘서트장으로 향했고 전 답답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아슬아슬하게 콘서트장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또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입장을 놓치고 말았고 전 그때부터는 답답함을 넘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부 입장을 기다리며 콘서트장 로비를 서성이는데 남편이 어디론가 급히 가더군요. 또 화장실을 가나 생각했던 그때 2층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퍼졌습니다. 매일 남편의 연주를 듣던 저는 단번에 그게 남편인 것을 알아챘고 곧장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고 더 차분하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몇 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연주를 마친 남편은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제게 다가왔고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표현을 잘 못해 말도 멋지게 못하고 많이 서툴러. 그래도 나 너 정말 사랑해 수영아. 이건 평생 확인시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나랑 결혼해줄래 수영아?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표현도 이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한쪽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보여줬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반지를 제 손에 끼워줬습니다. 전 애써 한 화장이 지워지는 것도 모른 채 남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장난스레 속삭이는 말에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제 연주 공짜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너무 다른 저희에겐 의외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없다는 점,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는 점.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사내아이가 기죽는 게 싫으셨던 시어머니는 일부러 더 강하게 남편을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표현도 서툴고 부족한 것 같다던 남편의 고백이 기특하면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바로 남편의 가정 환경은 상당히 부유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평범한 시골분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고 연고도 없이 덜컥 서울에 있는 음대에 붙으셔서 그대로 상경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교에서 시아버지를 만나셨고 학기 중에 남편을 임신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출산을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 악착같이 버티며 졸업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꿈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지금은 대학교의 교수님까지 되셨답니다. 어떤 면은 저희 엄마와 정말 비슷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에 스쳤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저희는 1년 넘게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흰색의 자켓과 치마가 잘 어울리는 아주 멋진 분이셨습니다. 아주 커다란 레스토랑에서 배웠었는데 그날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몇 가지 물으시던 시어머니는 조금 더 정중하게 저희 엄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딸을 키우시느라 힘드셨겠네요. 네,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사업이라니 시장에서 작은 가게 하나 하시는 게 너무 거창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멋쩍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말을 정정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식당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아 하며 남편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식당을 하시죠? 생선 요리요. 젊은 시절부터 바닷가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생선 손질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 것을 들은 표정이었고 그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지도 않는 스테이크를 몇 조각으로 썰더니 다시 입을 떼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연유로? 이혼? 사별? 이번엔 제가 남편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살짝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안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미혼모입니다. 저는 일부러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화를 참으시는 듯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몇 번 마셨다 내쉬었고 아까보다 더 또박또박한 말투로 제게 말하셨습니다. 미안한데요, 수영씨. 우리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김상진, 너도 이만큼 만났으면 그만해. 어디서 이런... 시어머니는 하실 말씀이 더 있는 듯 보였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그대로 레스토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눈물이 터졌고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곁을 지켰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그냥 빨리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절 곧장 저희 엄마가 계시는 시장에 데려다 줬고 전 북적이는 가게 한쪽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이미 몇 번 마주쳐서 안면을 튼 엄마와 남편이 눈짓을 주고받고 있다는 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흐르는 눈물만 훔친 지 몇 시간이 흘렀고 엄마는 손님이 빠진 가게를 대충 정리하고 제 옆에 앉아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추임새도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얘기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제 등을 쓸어주셨지만 시선은 비어있는 좁은 가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영아. 긴 정적을 깨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순간 멈췄던 눈물이 다시 흘렀고 그날 밤 엄마와 저는 가게가 울리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한다며 엄마와 저에게 허리 숙여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자신이 시어머니를 잘 설득했으니 상견례 명목의 만남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저도 이대로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지기는 싫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곧장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럴듯한 옷 한 벌 없는 엄마에게 시어머니보다 더 멋진 옷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안 사도 된다며 연신 손을 내저으셨지만 새 옷을 입어보는 엄마의 얼굴은 소녀처럼 고왔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딸이 되어서 한 번을 못 해드렸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간 무리를 하면서까지 엄마에게 고운 옷을 사드렸고 엄마는 가격도 모르면서 계속 너무 비싼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런 투정이 마냥 싫진 않았고 앞으로도 이런 효도를 자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중식당에 룸을 빌려 앉았는데 보통의 상견례와 다르게 양가의 아버지가 없어서 총 인원이 4명뿐이라서 그런지 상견례장의 공기는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치를 보며 서로의 어머니 식사를 챙기기 바빴고 비어있지도 않은 물잔을 괜히 채우며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사말 이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말을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 결혼 내키지 않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이전과 같이 또박또박한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한부모 입장이니 제가 그쪽 마음 헤아릴 거라 생각하셨으면 큰 오산입니다. 전 상진이 아빠랑 문제없이 결혼하고 잘 살다가 사고로 떠나보낸 거고, 그쪽은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애초에 남편도 없이 혼자 나와서 혼자 키우고 딸이 아빠 얼굴도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배움도 짧고.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마지막 말에 엄마의 시선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수영이 때문도 수영이 아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때문이었군요. 시어머니는 아니라는 말 한마디 없이 물컵을 비우시더니 식사를 마쳤다는 듯 냅킨으로 입가를 꾹꾹 누르셨습니다. 그때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상이 덜컹거릴 정도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한 시선엔 바로 저희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는 고운 꽃자수가 수놓아진 자켓의 단추를 여미시더니 시어머니께 살짝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예상 밖의 일이라 놀랐습니다. 한 번도 웃음을 잃은 적 없고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 어머니가 상견례장에서 먼저 나가는 일은 저에게 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엄마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주 잠깐 상견례 자리를 망친 것 같은 엄마가 미운 마음이 들었지만 엄마의 화가 난 얼굴을 처음 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만 졸졸 쫓아 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꾹 담은 입술의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서 엄마와 저는 더 이상의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나가보니 엄마가 저를 기다리듯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자기에 싼 그 무거운 짐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한마디와 가져다 드려. 이게 다 뭐야? 누구한테 가져다 주라는 거야? 누구긴 네 남자친구의 엄마.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짐을 가지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채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보자기를 풀었고 그 안을 보시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풀어 헤쳐진 보자기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책 여러 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책은 피아노 책이었습니다. 책더미 위에 엄마의 편지로 보이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고 찬찬히 편지를 읽으시더니 중간쯤 읽었을 때부터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 카리스마 있고 냉정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나중엔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엄마의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안녕 미진아, 나 선이야. 난 너 보자마자 알겠던데 넌 나 못 알아봤나 봐. 좀 서운하네. 우리 수영이한테 네 얘기 듣고 네가 교수로 있는 학교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네 사진을 봤어. 설마 네가 내 사돈일까 싶어 상견례에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니. 어쩜 인연이 이럴까? 나 있잖아. 너 보고 너무 반갑더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같이 피아노 치던 때의 기억이 아직 선명한데 이렇게 멋진 피아노과 교수님이 되어 있다니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골에서 너희 부모님이 얻어오신 피아노가 우리에게 최고의 놀잇감이었잖아. 내가 가지고 있던 피아노 책도 전부 너희 집에 놓고 매일같이 갔었는데 너의 첫 피아노 선생님이 나인 거 기억하지? 네가 전학 간 이후로 난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어. 공장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삶이 녹록하진 않았지만 나 정말 굳은 일 다 해가며 우리 수영이 잘 키웠어. 선이야, 우리의 추억을 빌미로 수영이 받아달라고 하지 않을게. 다만 아빠 없이 자랐다고 엄마의 가방끈이 짧다고 우리 수영이의 인품에 편견을 가지진 말아줘. 내 딸이지만 수영이 정말 괜찮은 아이야. 아, 네가 이사 가기 전날 너희 아저씨가 내 피아노 책을 돌려주셨어. 난 이제 피아노 못 치니까 이건 네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어줘.
편지의 내용으로 추측해 엄마와 시어머니는 중학교 동창이셨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인 건지 이 특별한 인연에 시어머니만큼 충격받은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 모두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시어머니를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편지를 다 읽기만을 기다리시던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편지가 놓아지자 이럴 때가 아니지 라고 중얼거리시며 나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바로 저희 엄마에게 가자며 여전히 촉촉한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댁에 계시던 차림새에서 가디건만 하나 두르신 채 부랴부랴 저희 엄마의 가게로 향하셨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시곤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갔고 두 분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랬듯이 시어머니의 등판을 쓸어주셨고 시어머니는 그 품에서 한동안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시어머니와 저와 엄마는 가게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주 앉은 시어머니와 엄마는 상 위로 서로의 두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사연을 들어보자니 엄마와 시어머니는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한 학급당 10명 남짓한 작은 중학교에서도 두 분은 둘도 없는 친구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깍쟁이라는 시기를 받으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저희 엄마를 챙겨준 게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두 분은 매일을 붙어 다녔고 그렇게 피아노과 교수님인 시어머니에게 처음 피아노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던 거죠.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시내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엄마는 생업에 뛰어든 탓에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는 세월은 30년이 지났고 엄마는 시어머니를 바로 알아본 반면에 세월 탓인지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얼굴이 많이 상한 저희 엄마를 시어머니는 알아보지 못하셨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거뭇거뭇한 얼굴을 쓸어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네, 예뻐, 여전히 예뻐. 엄마는 픽 웃으시며 너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무언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듯 머뭇거리시더니 어렵사리 입을 떼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너한테 그런 말 한 것도 수영이한테 상처 준 것도 다 내가 부족했어. 미안해. 엄마는 괜찮다는 의미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엔 제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영아, 내가 잘못했다. 네 인품, 능력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상진이는 아빠 없이 커서 그게 안쓰러워서 내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 어머니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니? 이렇게 훌륭하시고 오히려 부족한 건 난데. 우리 상진이랑 결혼해. 수영아, 아니 내가 이렇게 용서 구할 테니까 아직 마음이 있다면 우리 상진이랑 결혼해 줄래? 사과하시는 그 모습조차도 교양있고 선을 지키시고 멋지시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대답은 당연히 네였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셨고 지켜보시던 엄마도 저를 따라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바탕 울고 나니까 배가 고프시다며 엄마가 해준 요리를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다고 했고 엄마는 곧 생선을 가득 넣고 끓인 매운탕을 내오셨습니다. 분명 손님상에 나가는 냄비와 같은 크기인데 안의 양은 2배가 넘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숟가락은 들지 않으신 채 시어머니와 저의 그릇이 비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그 가득한 냄비를 말끔히 비우신 시어머니는 그날 해가 지도록 엄마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세월의 풍파를 겪은 50대의 여성은 어디에도 없고 풋풋한 중학생 두 소녀의 모습만이 비춰졌습니다. 곧 연습을 마친 남편이 소식을 듣고 가게로 왔습니다. 두 분의 사정을 들은 남편도 저만큼이나 적지 않니 놀랬고 두 어머니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엄마의 얘기를 종종 하셨어서 이미 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던 남편은 어떻게 이런 우연과 인연이 있냐며 연신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학생 때 서로 하나의 공책에 일기를 쓰던 이야기부터 개 이름도 모르는 시어머니께 엄마가 혹독하게 피아노를 알려드린 일까지 듣다 보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문득 엄마가 피아노 책을 보며 그리워한 것이 피아노를 치던 어린 시절이 아니라 단짝 친구이던 시어머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두 분은 남편과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셨고, 이렇게 순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월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빠가 있어 본 적은 없었지만 아빠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을 만큼 시어머니는 제 부모의 자리 중 비어있던 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두 분은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단짝이 되신 듯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니십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엄마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주시고 어쩔 땐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십니다. 제게 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축복이 온 것처럼 엄마에게도 시어머니라는 잃어버렸던 인연이 오신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은 하루하루입니다. 사연이 끝나기 전에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더 빨리 좋은 옷, 좋은 음식 못 사줘서 미안해. 늦었지만 지금부터 효도할게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20대, 30대를 오직 나를 위해 살아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이를 낳고 나니 그것도 딸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 자꾸 미안한 마음만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제게 해주신 것을 다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지만요. 더 자랑스러운 딸이자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게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히 계셔주세요. 제가 너무 사랑해요. 지금까지 저희 두 어머니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